안녕하십니까, 하성현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이 내용에 포함을 해서 오늘은 좀 또 다른 경제학 공부를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화폐개혁, 우리나라에 곧 화폐개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들이 널리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 영어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나 호칭, 혹격을 이제 규정하는 행위, 이것을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만 화폐에 대해서는 화폐의 명칭을 부여하는 행위를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가 붙으니까 화폐의 명칭을 다시 붙이는 행위, 화폐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를 우리는 화폐 개혁이라고 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기왕에 쓰던 돈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냐? 화폐 개혁이라는 건 과연 어떤 때 왜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논의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헌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지 않을 때는 일반법을 제정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화폐 개혁하면은 이 헌법적 조항이 적용되게 마련입니다. 헌법 제 76조에 보면은 경제와 재정에 관해서 긴급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 76조 제 1항입니다.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되는데, 법령을 제정해서 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긴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 혼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명령을, 이 헌법이 준 권한에 의해서 명령을 발하고 난 뒤에는 그 밑에 규정에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긴급재정명령권에 기초해서 헌법이 부여한 화폐개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긴급명령으로 했을 때에는 국회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국회에서 차후에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그 즉시 무효가 된다. 제한 조건을 달아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화폐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긴급재정명령권이 아닌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한다는 건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가 하는 행위는 국회에서 결정한,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에 의해서 다 가능할 것이니까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한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에 의하지 않더라도 화폐개혁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에 의해서 화폐개혁을 할 수 있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복잡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첫째.
두 번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달성돼야 되고, 그리고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아, 대통령 맘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 금방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입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그때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서 법이 이제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러한 헌법적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과연 이제 그러한 화폐 개혁을 해야 할 당위성이 성립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학문의 세계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본다면 헌법의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거기에 유사한 경우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는데 그것을 대강 정리해 보면 지하경제가 지독하게 만연하고 있어서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를 심각하게 존립을 위해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든지 또는 이제 재정이 너무 궁핍하게 핍박해 들어가서 재정을 지하경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해졌다. 그래서 재정적 충당의 필요가 긴급하게 생겼다든지 또는 이제 화폐 단위가 최근에 짐바브웨 같은 데는 화폐가 한 장이 1조 원짜리 이제 화폐 뭐 10조 원짜리 화폐까지도 생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는 전후 독일의 경우와 같이 뭐 빵 한 덩어리 사야 되는데 보스턴 백으로다 소위 캐리어라는 거죠. 보스턴 백으로 그냥 마르크바를 하나 가득 들고 나가야 한 덩이 살 수 있었다든지 이런 정도로 화폐 단위가 이제 커져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것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회에서 아 그래 우리 화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논의에 합의를 해서 입법 조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그 밖에 정치적인 사유들 같은 것들이 대개 끼어드는 경우가 많죠. 화폐 개혁을 할 때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개혁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대한제국 시절에도 한번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화폐 단위를 이제 만들어내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해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요.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전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긴급하게 이제 화폐 개혁을 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1950년 8월 28일에 1차 대한민국의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화폐 개혁을 전선이 형성되는 데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화폐 개혁을 했었지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나서 1953년 2월 17일에 이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원화를 환화로 바꾸면서 원 단위였는데 이걸 환 단위로 바꾸면서 100대 1의 화폐 개혁을 다시 한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시에는 대개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막 돈을 찍어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한번 화폐 개혁을 했었죠. 그 다음에 1962년 6월 10일에 환화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원화로 바꿨습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재정자금의 확보, 그리고 이제 지하자금들을 이제 끌어내서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 이런 것 때문에 환화로 되어 있던 것을 원화로다 바꾸면서 10대 1의 비율로다가 화폐를 바꿔주는 이런 화폐 개혁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 62년도의 화폐 개혁은 성공 사례냐 또는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종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한쪽에서는 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공연히 부산만 떨고 비용만 들였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층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화폐개혁의 경험을 이제 몇 번은 가지고 있죠.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떠냐?
외국의 경우에도 196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전 지구적으로 한 60여 차례 이상의 화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 중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물론 있죠. 준비를 잘하고 경우에 맞게 비정치적으로 순수하게 재정적 경제적으로 한 나라들은 성공을 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으로 한 경우에는 전부 실패를 했는데요.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최근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이런 나라들이 화폐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잡기 위한 조치로 화폐 개혁을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럽 전체가 유로화로 통일을 할 때 각 국가는 각 국가의 단위 화폐를 전부 포기하고 유로화로 통일을 시켰죠. 그죠? 나중에 EU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들, 회원국이 나중에 되는 나라들은 그때 아주 파격적으로 자기네 돈을 다 버리고 유로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니까 대규모의 화폐 개혁이 있었던 셈이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대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실패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짐바브웨 같은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단위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 뒤를 뒷받침해주는 경제 시스템에 이제 개혁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네 돈 포기하고 미국의 달러를 갖다 쓰게 되는 이제 이런 실패 사례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화폐 개혁을 최근에 또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악성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화폐 개혁이라는 건 정직해야 한다. 정치적인 정치성이 개입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단단한 그 후속되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사례를 외국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폐 개혁을 할 때는 어떠한 부정적 요인들이 있느냐? 긍정적 요인이라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화폐 개혁이 필요하게 된 조건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위험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냐? 화폐 개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숨어있는 돈들을 다 겉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갖는 것이 화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다가 보니까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자본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데는 숨어있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백주에 다 드러내라고 하려니까 당연히 거기에 저항이 따르겠죠.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상.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저항이 더욱 심해지게 마련이지요. 그 저항의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 압력으로 아예 화폐 개혁을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건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얼만데 안 될걸? 그따위 짓 하지 마.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이것이 확실히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은밀한 저항이 일어나는데 첫째가 뭡니까? 실물 자산으로 긴급하게 화폐를 전환함으로 해서 귀금속이라든지 무슨 외국 돈, 달러 같은 거, 유로 같은 거 이걸로다가 이제 화폐를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에다가 급작스럽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서 급격하게 실물 자산, 특히 귀금속류의 환전 가능성이 높은, 유동성이 높은 재화에 대한 이상 가격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리고 외환 시장을 왜곡시키게 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고, 결정적으로는 해외로 도피해버린다는 거죠. 자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저항들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저항 요인과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쉬운 것이 머니 일루전의 문제입니다. 머니 일루전이라는 건데요. 머니 일루전의 문제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냐? 화폐 환상인데 인간들은 화폐 가치의 구매력이나 이런 걸로 늘 그 가치를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매어 살기에 마련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직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 화폐 개혁을 해서 그 다음날 봉급을 받아보니까 1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감봉을 당한 기분을 느끼지요. 저항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만 원짜리 월급쟁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건을 100만 원에 거래하던 거를 만일 10,000원에 거래하게 됐다. 그러면 사실 100만 원의 돈을 내고 늘 사던 사람은 11,000원 정도를 줘도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는 사람 또한 화폐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하면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1,000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이제 화폐 환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심리적 평가 가치는 비례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 상승을 결국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지하에서 끌어져 나온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이제 개혁된 통화로 바뀌어서 시중에 흘러나갔는데 MBA 콜 PT에서 결국 지하에 숨어있던 돈들이 나타나서 이게 증가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생산은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어떻게 되죠? 물가만 결국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도 생겨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은 충분한 대비가 없이 했다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타입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화폐 개혁을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신권도 찍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은행에서 이제 돈을 자동 인출하는 ATM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회계장부를 전부 바꿔야 된다든지 또는 외환거래 시스템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전부 다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들도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 비용은 현재는 많은 부분이 지금 컴퓨터에서 이제 소화가 되는 것인데다가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은 역설적으로 또 하나 GDP를 증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화폐개혁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는 이 화폐개혁을 빙자해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 들어온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재정적인 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생산이 동반되지 않은 생산 시스템으로 집어넣지를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선거가 있는데 인심 쓰는 돈으로 포퓰리즘의 달성을 위한 자금으로 마구 시중에 뿌려댄다든지 또는 특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화경제라는 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한 구체적인 설계도 없는 경제 자금으로 이 돈이 마구 나가버린다든지 대북 자금으로 만일 이제 어느 정도 제재가 풀려서 대북 자금으로 이제 이게 빠져나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화폐 개혁의 효과는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위험성 또는 부담만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화폐 개혁의 필요성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얘기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지난 시간에도 RA 공포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경제가 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내지 못하고 국내 소비 욕구가 늘어나지 않고 또는 국민들이 이미 유동성 선호 함정에 빠져버린, 말하자면 돈을 끼고 있으려고 하는, 가급적 쓰지 않고 끼고 있으려고 하는 안전자산 선호의 심리가 생겼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로 2년 반 사이에 우리는 무려 77조 원이라는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재정자금을 막 돈을 방출을 했죠. 원래 그렇게 자금을 방출하고 나면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경제의 내수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돈이 유동성을 선호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주머니로 그냥 다시 한번 귀착돼서 들어가 버려서 거기에 정지해 있거나 또는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통계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무언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생산 자금을 투자해 줘야 되고 이런 자금이 필요해지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게 지하경제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돈을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해도 사라지는 것이 지하경제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인 이유가 크겠지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확정된 학설 같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정기획부 장관을 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지하경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하경제를 적정하게 추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규모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 또는 IMF에서 발표하는 지하경제 규모 이런 국제적인 이제 통계치들이 있는데 그게 대개 20% 안팎입니다. 우리나라 총 GDP의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GDP가 만일 1,700조 원이라고 그러면 340조 원 정도가 지하경제라는 얘기죠. 또 하나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측하게 하는 거로 최근에 이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2019년 8월 통계인데요.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만 원권의 발행 잔액이 말하자면 시중에서 돌질 못하고 어딘가 숨어서 돌지 않고 저장돼 있다고 추정되는 5만 원권의 추정 금액이 얼마냐? 100조 2036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5만 원권이 100조 2036원이 6억 원이 어딘가 마늘밭에 묻혀 있든지 뭐 지하 창고에 묻혀 있든지 어디 가서 지금 처박혀서 전혀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하 경제의 팽배는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음습한 지하 경제 행위를 하죠. 마약, 도박, 매출, 사채 뭐 이런 쪽에서 이런 돈들이 움직이게 된다든지 또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돈의 세탁을 이용한 부정적인 자금 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든지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암적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각종 공단, 뭐 여러분들이 가까이 이웃에 있는 공단들의 사정만 좀 들여다보셔도 알 텐데 거기서 산업을 하시는 중소상공인들, 대기업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만은 그들이 하소연하는 게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금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좀 가지고 자기가 정말 산업 개발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안정적 자금을 마음대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 통제하는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애로가 그거죠. 이 투자 자금을 우리는 어디서 조달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해주면 그것이 근로자들의 고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로자들 주머니에 그래서 급여가 배분이 되면 그것이 국내 수요를 자극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지하경제 자금을 끌어내서 실질적인 생산 자금으로
물기를 터줘야 한다. 그래서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자금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헌법에서 정한 화폐개혁의 필요만큼 심각한 것이냐 하는 판단은 좀 더 면밀하고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도의 입법 조치를 위해서 할 경우라면은 그러한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테니까 좀 검증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이거를 일방적인 권한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본다. 헌법적인 필요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끝으로 그럼 화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꼽아봅니다. 앞에서 이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지하경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두 번째, 양성화, 그러니까 지하경제를 끌어내서 양성화시킨 자금에 산업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유인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지하에서 나온 돈을 그냥 흘려버리고 뿌려버리고 하지 않고 생산을,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하게 하고 그것이 소비를 촉진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정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정치적 목적 개입이 완전히 봉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으면은 선거를 앞둔 재정 자금이 매표 자금으로 표의 매수 자금으로 뿌려진다든지 또는 평화경제 같은 불확실한 대북정책 자금의 기본 자금으로 쓰여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화폐개혁의 의미는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대한 재정경제적 작업을 할 때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국민들이 적어도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필요하겠는데 라는 동의가 있어 줘야 그래야 드디어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들처럼 꼭 된다 안 된다 꼭 될 테니까 어떻게 해라 네 자금은 어디로 빼돌려라 뭐 이렇게 해서 너 살 길 찾아야 돼 이런 이야기에 국민들이 골몰하는 한 화폐개혁은 100번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회의 이성적인 선택이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그런 이성적 뒷받침 없이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이기주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우리는 항상 아는 국민, 알 만큼 아는 국민, 그런 국민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노미네이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